옛말에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오히려 시빗거리에 불과했나 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 인연을 악연으로 만든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부평동의 한 편의점 앞입니다. 한 남성 일행이 다른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더니 아이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피하는 남성을 끝까지 따라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데요. 이 5명의 일행이 1명의 피해자를 두고 마구잡이로 때립니다. 네, 폭행 영상 보이시죠? 이번엔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네, 여성들도 있네요. 예, 주변에서 말리던 시민들인데요. 이 시민들까지 폭행을 합니다. 여성분을 때리는 모습이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피해를 당했던 이 남성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지금 폭행을 하는 영상입니다. 하하. 편의점 안에서 이 말리는 일행들도 같은 친구들이고요. 네. 경찰까지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틀 하하. 뒤의 영상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장소예요? 네, 아하, 다른 네. 장소에서 다른 날입니다. 이틀 뒤에요. 네. 한 주점 앞에서 다른 남성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네. 이 남성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남성을 또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길가에 쓰러진 무기력한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네, 주변이 아주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죠. 네. 예. 지금 저렇게 해서요. 보세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피해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금 저 가해자는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면 본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네. 조직폭력적인 것 마냥 이제 과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폭행은 이제 올 한 해만 신고가 11건이 됐고 관련 네. 피해자는 무려 1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신고를 접수하고 이 폭행을 주도했던 강 씨를 포함해서 3명을 검거했습니다. 참 진짜 저 영상 보면서요. 정말로 기가 찹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뭘 대단하다고. 어깨 좀 사람 지나갈 때 복잡한 길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저렇게 폭행을 무자비하게 저지를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점 화장실에서 어깨빵 했는데 나와서 이제 그 어깨빵 한 애가 어깨 부딪힌 애가 서 있으니까 근데 피해자는 전혀 그런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니 아까 왜 어깨 부딪히고 그냥 갔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 소리고 어깨 부딪힌 적 없다 하면서 이제 바로 때려버린 거죠. 보통 그런 수법입니다. 그냥. 어깨는 뭐 시계 부딪혔다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뭐 우리 사람 많으면은 골목에 이제 인도에 사람 많으면은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 13일날 조사받고 15일날 이제 뭐 여자친구하고 술 먹다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막 여자친구 폭행했습니다. 시인은 다 하죠. 그냥 쪼매난 시비만 있으면 폭행하고 반바지 입고 이러면은 무릎 밑에까지 뭐 문신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겁을 먹었다. 그 영상을 보면요.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설명드렸던 영상 중에 두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대체 뭐 어떻게 어깨가 부딪혔다는 건지 다시 한번 보면서 김기혁 아나운서 어느 부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부분? 여기였어요. 예, 지금 다시 방금 한번 여기예요? 한 번, 이거? 여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뒷걸음질 치다가 부딪힌 거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금 부분이에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보셨듯이 지금 이 부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가해자고요. 뒤에 지나던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이제 피해자인데 네. 정말 옷기 스치는 정도였죠. 이거 김복준 의원님 이거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저런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거는 조폭도 모독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조직폭력배들 저런 짓 안 합니다. 아하. 저건 이런 얘기 방송에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시정 잡배나 하는 짓이에요. 네. 예. 시정 잡배나 동네 양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네 네. 양 멋있게 네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네. 조직폭력배들은 그래도 계보가 있는 조직폭력배들은 저렇게 길거리 서갖고 어깨 스쳤다고 사람 집단 폭행하고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 제가 일선에서 이제 그 현장에 근무할 때 보면요. 폭력 사건의 길거리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아마 과반수는 지나가다 어깨가 스쳤다는 이유로 네.
또 뭐 어떤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뭐 춤추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네. 그런 범죄 사실을 제가 참 많이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아오. 이 끌어오르는 어떤 그 폭력성을 어딘가에 해소하고 싶은데 그냥 무작위로 멀쩡한 사람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조그만 어떤 그 시비거리라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슬쩍 어깨만 스쳐도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리려고 준비하고 맘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하. 앞서 영상을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요. 대체 어디가 부딪혔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냥 살짝 스친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런데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은요. 앞서 보셨죠? 껄렁껄렁하게 접근하더니 다짜고짜 폭행을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집단 폭행을 했고요. 이 피해자분은 얼마나 지금 억울할까요? 피해자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도 없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짓말 친다면서 폭행 시작된 거예요.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반바지 밑에 무릎에 있는 문신도 보여줬어요? 그럼 조폭이에요? 네, 그 영상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팔을 걷는 행동을 좀 자주 해요. 네. 보면은 그 옷소매 안쪽에 문신이 또 있거든요. 아. 하의에도 있고 네. 상의에도 문신이 보여요. 네. 정말 조폭처럼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폭행을 아주 가담했던 이들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서 더 깊게 말하면 진짜 선량하게 오토바이 배달하신 분들 욕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참을게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문신을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피해자들을 보면 정말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그 두려움이 막 몇 배로 이제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뭐 TV라든지 뉴스에 보면 뭐 조직 폭력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무서운 그렇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압감이라든지 공포심을 자극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복준 의원님도 이제 현장 경험하실 때 막 진짜 뭐 우통 벗는다 그러잖아요. 위에 상의 탈의하고 막 자기 뭐 화려한 용 그려져 있고 뭐 호랑이 그려져 있고 그런 문신 보여주고 하면 위협감을 느끼나 그 피해자분들이 어땠습니까?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전신의 문신하고 이랬던 거는 이제 네. 야쿠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했어요 문신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신이 있는 사람은 조직 폭력배 정도로 인식하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 반바지 입은 상태에서 아래 위 팔뚝까지 지금 막 하는 게 거의 유행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문신이 있다고 반드시 조직 폭력배는 아닌데 은근히 이제 그런 부분을 과시하는 거죠. 이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신을 보고 조직 폭력배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그 폭력 행위가 나한테 가해질 때 대항을 못해요. 이미 주눅이 든다고 그럴까 겁을 그래요? 먹고 이제 그걸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두 분 말씀처럼 이 피해자분들은요 인원수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러네요. 속절없이 폭행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로 정말 무슨 조폭 비겁한 거예요. 1대1로 맞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 패고 두들겨 패고 말이에요. 일단 범행 동기도 없고요. 이 범행의 방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열하다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은 상습성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피해자만 17명이에요. 알려진 피해자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습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경찰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해죄인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상해를 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크다라고 봐서 이 주범인 20대의 강모 씨는 구속을 했고요. 네. 다른 함께 있었던 일행들은 공범으로 판단을 해서 공범 4명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한 명은 구속됐고 4명은 불구 상태 재판받겠지만요. 걱정되는 건요. 이 사람들 재판받아서 어떤 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형 받고 나서 오히려 교도소 있을 때 더 분노에 차가지고 나와서 또 재범, 3범 할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정말 엄벌에 처해 주기를, 정신 바짝 들게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요즘요, 이웃도 이제 못 믿을 사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사회가 불안해졌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원룸이었는데 네. 이 가해 남성이 갑자기 피해 여성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아하. 여성이 문을 두드리니까 살짝 봤더니 옆집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이세요? 했더니 우리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그 집으로 넘어간 것 같다.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은 의심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자 갑자기 몰래 들고 있던 흉기로 이 여성을 위협을 하고요. 집으로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거 김복준 의원님, 예. 무슨 이런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은 뭐 다 위험하죠.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어떤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이런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하지만, 모든 범죄가 위험하지만 특히나 위험한 거는 이웃집 사람이 바로 이웃집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아, 그래요? 그 경우는 상호간에 서로를 바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면 성폭행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세상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아주 극단적인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많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험한 범죄 형태거든요. 아하. 그런데 참 진짜 그 이웃 그 여성분이 뭐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기는, 당시의 위기는 이 여성분이 극렬하게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일단은 그 위기는 모면하는 듯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성, 가해 남성의 극악무도한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남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더 극악무도한 그 다음 행동을 했는데요. 이 남성이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그 여성의 집에서 여성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세상에. 자신의 집으로 가서 무려 17시간을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하는 거죠. 세상에 17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던 이 여성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근데 지금 김경아 아나운서, 그 네. 피해 여성은 어떤 상태? 지금 제일 걱정됩니다. 네, 우선 17시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이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내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안심을 시킨 뒤에 현장을 다행히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예. 아, 네. 도망쳐 나와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같은 층에 거주하는 남성에게 감금을 당했었다. 네.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 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서 다행히 지금 이 여성분은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남자는요? 그 남자는 잡혔어요, 그러면? 네, 그 남성은 그날 본인의 자택에서 네.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발각이 됐죠. 본인 집에서 태어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출동했고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이 여성이 기지를 통해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17시간, 말이 17시간입니다. 김동철 원장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기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인데 사실 17시간에 알고 있는 사람, 면식범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감금을 당했다. 이건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의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박탈감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남성에 대한 모든 남성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 아마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생길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속보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우종노조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집 배운 분들이요, 사상 처음으로 오늘 마지막 파업 결정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다음 달 9일부터 사상 첫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일단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기지를 통해서 탈출했고 경찰에 신고했고 검거는 됐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곰곰이 돌이켜보면요. 정말로 이 여성분이 침착함, 네,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이거는 그래서 이웃 간의 면식범에 의한 어떤 그 주거 침입 형태의 범죄는요.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범죄 형태는 아주 좋지 않은 방향에서 결론이 나곤 했어요. 근데 이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도 이 그 여성분이 엄청나게 침착하게 어찌됐건 범인한테 이긴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범인이 조금 이따 뭐 나오겠지만 어떤 사유로건 그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도 범인이 현실 인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거를 이 여성이 놓치지 않고 아주 그 부분을 적정하게 네. 공략을 하고 네. 절대 난 밖에 나가서 신고할 그 생각 없다. 네. 이러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네. 본인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을 살짝 열었는데 이웃집 남성이면은 경계심이 일단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이웃집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누가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잡고 봤더니 이 남성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면서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일단 그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그 신고 당일에 이 남성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막상 체포가 되니까 경찰이 판단하기 가해 남성 상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마약을 한 게 아닐까라고 간이 마약 검사를 했더니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이 마약이었던 게 맞았고 예,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마약이? 마약 아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필로폰 양성 반응.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만은 김복준 의원님 네. 마약이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너무 침투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제 뭐 수요자가 늘으니까 공급도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게 상당인데 이제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피해자가 그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게 네. 아예 성범죄 목적의 어떤 맨정신에서 이 여성에게 집에 침입하고 이런 범행을 시도했었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즉 말하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런 범행을 애초에 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네. 이 범죄를 얼떨결에 저질렀는데 네. 17시간 정도 되면 마약에서 어느 정도 깨면서 현실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인한테 이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검거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 여성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죠. 나 절대 신고 안 하겠다. 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이랬을 수는 없을까요, 김동철 원장님? 평소에 이 가해 남성이 나쁜 마음을 평소에 이 여성에게 먹고 있다가 마약이 혹시 그 행동을 부추기는 어떤 점화 물질, 촉매제가 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날카로운 얘기를 해주셨고요. 앵커님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마약을 뭐 한두 번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했었었고 성충동에 대한 조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옆집 여성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마약은 당연히 뭐 환각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네. 망상에 대한 증상이 있지만 네. 이 마약이 촉매제가 돼서 이렇게 사건으로 갔을 가능성도 저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그리고 이 남성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럼요. 이 곰곰이 짚어봅니다만 김호인 변호사님 이 남성 그런데 마약까지 하고 그리고 이 여성에게 몹쓸 짓까지 하려고 했어요. 처벌은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강력한 처벌이 당연히 내려질 거고요. 일단 크게 3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주거 침입에 해당되고요. 또 강간미수도 해당이 됩니다. 네. 2개 이제는 별도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 이 중에 한 가지만 인정돼도 구속될 가능성이 큰데 당연히 3가지니까 이 남성은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저희는 아마 이것만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약에 관련해서 네.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네. 하마터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그런 가슴 철렁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번 얘기는요 정말 곰곰이 다시 한번 이 생각해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를 앓던 한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남 김해 경찰서에 들어오게 아유, 됩니다. 세상에. 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1시경에 치매가 있는 어머니가 30분 전에 집을 나섰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아이고. 있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네네. 이 사라진 80대 노인은요. 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아유, 합니다. 세상에. 진짜로 김호인 변호사님, 정말 우리가 뭐 치매하니까 그냥 입에 붙어버린 단어처럼 됐지만 치매 환자가 집에 있는 분들은 그 고통 아마 남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님을 신속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일단 80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님이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그러니까요, 높은데요. 세상에. 할머니가 신고됐다고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곳이 갈대숲이 우거진 늪지대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저 데서 어르신인가 봐요. 네, 저 아이고 어르신입니다. 세상에. 네네. 저 이제 지나가시고 나서 늪지대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일반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 몸에 푹푹 빠지는 그거 그렇죠. 말인 예,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실종 신고를 빨리 접수를 하고 이 네. 할머니에 대한 수색을 위해서 순찰차 3대 그리고 또 상공에서 봐야 되니까 헬기 1대까지 동원을 해서 네.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실종,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실종 사건 관련해서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골든타임이 존재하죠. 아, 그래요? 이 납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얘기하죠. 타임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스스로 집을 나가신 거라 납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골든타임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1시간 내외에 동선을 파악해야 돼요. 아. 이분이 그 움직인 방향을 1시간 이내에 적어도 아하.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그런 어떤 그 경찰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마 바로 경찰은 그 할머니가 나간 그 위치 그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숲이 우거진 그 세상에. 깊은 습지. 네. 그다음에 8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세상에. 어딘가 빨리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분이 갈 수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늪지대 정도일 거라고 초기에 단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헬기 띄우지 않았겠어요? 아하. 네. 그런데 장소는 뭔가 이렇게 좁혀서 추정할 수 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실제로 이 어르신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럼요. 오후 1시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2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 수색을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세상에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단서가 될 만한 제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뭔가요? 예, 아까 김우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주변에 갈대숲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아하. 라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 네. 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다 잡고 싶은 심리가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다 가봤을 것 같은데 실제 그곳에 어르신이 계셨던가요? 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이 갈대숲이 한 허리까지 오는 한 30m, 허리까지 오는 갈대숲이에요. 여기를 30m가량의 갈대숲을 찬찬히 수색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할머니를 극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할머니를 발견했는데 할머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요? 할머니가 이미 1.3m면 굉장히 높습니다. 목까지 늪에 빠져서 의식이 흐릿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할머니의 긴박한 상황을 본 순간 김해중부 경찰서의 신어지구대 소속 김동준 순경이 내가 직접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할머니를 구하기에 나섭니다. 지금 저 사진 보세요. 일단 아마 출동했던 경찰분들 찍은 사진 같은데 김복준 의원님 보세요. 이미 이 어르신 할머니의 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물이 입으로 들어갈 때 발버둥친 사이에 아이고 움직이지 못하고요. 늪의 특성이 뭐냐면요. 네. 자꾸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 들어간다. 오히려 들어가요? 네, 밑으로 빠진다는 어. 얘기인데 굉장히 아마 위험한 상황이고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갔다면 네. 할머니는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분이요. 구출 영상까지 일단 체증했는데 그거 보시고 김기혁 아나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갈대숲 진흙 속으로 경찰 한 명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네, 아유, 상황이 저기였어요. 네, 긴박해 보이는데요. 진흙 속에 무언가 빠져 있는 아이고. 듯한데, 예, 백발의 아까 그 사라진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천천히 나오세요. 예, 진짜로. 지금 현장음이 들리죠.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할머니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해. 와, 이거 니 안 되나?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그 뒷걸음 나오는데도 정말 힘드네. 수고했다. 아이고, 욕받다. 네, 정말 쉬지 않고 안아 올리고 들어 올리기를 반복한 끝에 20여 분 만에 이 늪에서 할머니를 구조하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현장음도 들렸지만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이 경찰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건장한 체격, 건강도 있을 텐데 저 경찰분들도 나오기 힘들 정도인데 저 어르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단 진입은 하셨는데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깊이 빠져드는 바람에 거의 목까지 찼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기는 아시다시피 늪지대는 거기서 발걸음 제대로 팍팍팍 옮기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아마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런 데를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구조하는 영상을 보면서 네. 정말 경찰이 진짜 저런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럼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경찰관의 어떤 그 가치를 보이는데 가끔씩 엉뚱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체 경찰을 매도하잖아요. 매도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한꺼번에 이제 북받쳐 올라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목이 메이시려고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력 사건 해결하는 경찰도 중요하지만요. 저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우리 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담보해주는 그런 경찰분들도 정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가족분들은요, 이 2시간이 한 20년, 200년 같았을 거 정말 애가 탔을 거 진짜 발동동 진짜. 가족들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았을 거고요. 사실 이제 치매 환자들이 사실 인지 행동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직진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잘 구해서 다행스럽지만 네. 인지 행동이 좋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서 어떤 상황에 딱 어려운 상황에 딱 봉착을 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구출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어르신을 탓할 수는 없어요.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어쨌든 가족분들은 경찰분들한테 많은 감사를 표시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정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는데 경찰분들께서 찾아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 할머니께서는 앞서서 이제 영상 보셨지만 1.3m 목까지 물에 찼고 입에 물까지 들어서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할머니께서 빠져나오신 후에 직접 경찰에게 나 때문에 옷을 버려서 어떡하냐, 정말 세상에. 고맙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들, 손자 같은 그런 심정, 대하는 심정으로 나 때문에 옷 베려서 어떡하냐,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그 와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세상에. 자, 그런데요, 저희 제작진이 우리 김동준 순경한테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또 장한 일을 하셨어요라고 이제 말씀 좀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는 건데 너무 가분하게 사랑받고 네. 진짜 관심 가져준 것만 네. 고맙고 일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이렇게 또 천사표예요. 당연히 할 일을 했대요.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관의 기본적인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할 일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연히 할 일을 한 건 맞지만 굉장히 감동 주는 치안한 거 맞고요. 네.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네. 김해 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동준 순경하고요. 네. 아마 같이 나간 팀장인 것 같습니다. 최성년 경위. 이 두 사람은 이제 아마 경찰에서 포상도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기회가 돼서 김해 중부에 가면 김동준 순경 반드시 밥 한 끼 사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좋네요. 우리 김복준 의원님은 후배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혹시라도 김동준 순경님만 칭찬해드릴까봐 같이 출동했던 우리 최성년 경위님, 팀장이신 최성년 경위님도 한꺼번에 같이 칭찬하시잖아요. 정말로 후배분을
사랑하시는 김복준 의원님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 두 분 경찰분께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고유정 때문에 다시 분노 지수가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고유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전 남편 강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고유정이 시신을 유기했을 거라고 추정했던 장소가 그 완도행으로 가는 배 안에서 그리고 바닷가에 김포시- 던진 거죠. 바닷가로. 예, 네, 바닷가로 이제 바다로, 유기를 해상으로. 네. 예, 추정하는 게 그쪽이고 그리고 김포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펜션에서 머물고 나서 펜션에서 나갈 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간대요. 아, 그래요? 네, 종량제 봉투를 4개를 들고 나가는데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봉투 1개를 버리고 그리고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3개를 버립니다. 네. 이 봉투 안에는 시신의 일부 그리고 혈흔 일부나 범행 도구가 포함됐을 거라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려졌던 게 누가 목격한 게 아니라 최단비 변호사님 CCTV에 찍힌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경찰이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유정의 전 남편의 시신들의 행적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앞서 그러니까 완도행 배 그리고 김포시보다 앞서서 지금 시신을 유기한 정황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됐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이 확보한 것이요, 분리수거장의 폐쇄회로 영상, 즉 CCTV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면 고유정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굉장히 힘겹게 버리는 것이 포착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 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쓰레기 봉투의 무게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아하. 힘겹게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나서 자신의 스카프에 냄새가 뱄는지 스카프의 냄새를 확인하는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는 굉장히 끔찍하다. 네. 두 번째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같은 마트, 범행 도구를 구입했던 같은 마트에 돌아가서 범행의 도구로 구입했던 것들을 환불을 합니다. 왜 환불을 했는지 물어봤을 때 시신 옆에 있어서 찝찝해서 환불을 했다.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영상이 다시 포착이 된 거죠. 네. 김동철 원장님, 저 지금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지금 물론 저 상황은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파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만 정말 저 상황이 거의 들어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 역시 소름이 끼치는 그런 행동인데요. 네. 분명히 강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죄책감이 아예 없고 철저한 위장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제 시신을 훼손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혈흔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네. 그 도구들을 버리기 위해서 또 어디에 또 투기를 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철저한 계획, 네. 위장 이런 것들이 사실 고유정의 기본적인 어떤 범행의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김복준 위원님 추정입니다만 예. 펜션에 간 게 여느 일반 가족들이 단란하게 오순도순하게 가서 밥 해먹고 그러려고 펜션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올 때 쓰레기 봉투 4개를 그것도 힘겹게 들고 나왔답니다.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 시신의 일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하.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그동안의 등식에다 비추어 본다면 네. 시신의 일부보다는 시신한테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공구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인즉슨 네네. 제가 보니까 이 고유정은 완벽성을 이 범행에 있어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제대로 증거가 되는 그 시신은 제주도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육지로 옮기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남기려는 의지는 없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신보다는 어떤 그 뭐 옷가지라든지 공구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네. 그리고 저 이 고유정의 범행 그 일련의 행위를 쭉 따져보면요. 조금 전에 그 스카프에서 이 냄새 맡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유정이가 이 마트에서 화장품을 샀다고 그랬는데 그 화장품이 뭐냐면 향수 종류예요. 그래서 그 가방에 넣고 종량제 봉투에 넣고 이러면서 향수를 많이 뿌려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위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냄새에 상당히 민감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이 범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신을 육지로 그렇게 힘들어서 옮길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제주도에 남기려는 노력은 아마 상대적으로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문가분의 추정이에요, 일단은. 네. 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고유정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들려드릴 게 있어요. 지난 6월 4일, 지난 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제주 동부경찰서장 박기남 서장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부터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가 도에 동네에 다 있나요? 도에도 포함입니다. 사체를 손괴하고 복수의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제주 완도 간 항로상도 하나의 유기 장소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기혁 아나운서, 저 지금 브리핑에 이 실제 육성으로는 안 나옵니다만 저 당시 브리핑 때 경찰은 제주도 내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나요? 네, 그때 이제 박기남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주도 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네. 고유정이 완도상에서 시신을 또 유기를 하고 네. 또 그리고 사체 일부를 김포시까지 가져와서 네. 그 안에서 훼손하고 버린 점 네. 그리고 이 사체를 남기지 않을 거라는 그 고유정의 추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들을 함께 봤을 때, 그러니까 해당 그 영상의 분리수거장에 버렸던 그 봉투 4개를 버렸던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시신이 아니고 네.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펜션에서 길어야 많아야 500m 정도 거리잖아요. 그럼 네. 반경을 많이 넓혀서 그때 이미 이 CCTV를 찾아냈다면 좀 더 뭔가 이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지금 시신이라도 빨리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면 조금 아쉽다는 대목도 아쉬운 듭니다.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쉽죠. 네. 그 가족들이 29일 날 사실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펜션 인근의 CCTV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제공을 하고 그렇다면 가족들이 29일 날 찾아서 제공을 했다면 그 인근에 있는 그 CCTV 넓게 확인을 그러니까요. 경찰이 근데 제가 알기에는 했습니다. 그 받고 확인을 그래요? 했는데 네. 이제 시신이 있을 가능성을 왜 이제 못했냐면 이미 이 소각장 형태로 운반이 되거나 이제 당일날 그 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네. 쓰레기 처리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뭐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가족이 CCTV를 발견해가지고 하는데 경찰은 뭐 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한편 그쪽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경찰 쪽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건장한 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 동선 휴대폰이 꺼진 이도동 쪽으로 집중을 하느라고 펜션 쪽에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건 사실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견 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고유정의 어떤 이 조작,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거에 경찰이 글쎄요. 그렇죠. 조금은 넘어간 거 아닌가? 작전에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시청자분들 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이 CCTV를 보고 그 소각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요. 소각장 가서 만약에 찾았다면
지금쯤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지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시신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신을 찾아서 작은 시신아마 형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족으로서 하나이고, 두 번째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혹시 시신을 못 찾으면 고유정의 범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 고유정이 응당 받아야 되는 처벌을 제대로 못 받고 형에 대한 죄값을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27일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리고 29일에 가족이 직접 CCTV를 확보해서 줬고, 그런데 그 다음에라도 빨리라도 찾았으면, 그러면은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소각되기 전에 시신의 일부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쓰레기 봉투를 찾았을 텐데, 그것을 못 찾고 이제 와서 고열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아무래도 쓰레기 소각장이 크니까 일부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을 두고 찾고는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초동 수사가 너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쓰레기 소각장에 종량제 봉투 4개 들고 가서 스카프에 밴 냄새 맡는 이 장면을 유족 측이 찾아낸 거예요, 이 장면을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유족들이 애초에 CCTV 그 펜션을 퇴거하는 모습의 CCTV도 직접 찾아낸 것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쓰레기 봉투 4개를 그 두 군데의 소각장에 나눠 버리는 장면도 유족들이 직접 이걸 밝혀냈습니다. 네. 그 전 남편의 유족들은 고유정이 제주도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 CCTV 열람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이 CCTV들이 발견이 된 건데요. 물론 김복준 의원님 말씀대로 제주 시신 유기 장면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 CCTV를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야 발견된 것이 사실은 안타까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유족들은 그것이 시신유기든지 그 유품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수거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복준 님도 그냥 아쉬움이 아니라 큰 아쉬움이 남다는 그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나 이런저런 물품들을 버린 건 진작에 확인했대요.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일단은 경찰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제일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유족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지낸다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죄값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분노를 느끼죠. 뭘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 여자에게 사형이 내렸으면 좋겠고요. 감형이 이유조차 없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못 찾을까봐 그게 제일 무섭죠.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죠. 뾰족하게라도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저 마음을 우리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요. 유족분들이 온라인에 감사의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단비 변호사님. 고유정의 전 남편 동생이 이제 온라인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서요. 나 혼자 싸우는 줄만 알았다. 고유정의 모든 거짓말을 밝혀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절당해서 되돌아오기도 세상에. 했다라면서 본인과 함께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이 함께 싸워준 분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뉴스파이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네티즌분,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분일 거예요. 정말로 이 엽기적인 사건, 이 분노할 사건에 고유정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하루빨리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의 시신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아마 그 마음에 감사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김동철 원장님, 얼마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외로웠을까요? 가족들의 외로움은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해라도 있으면 뭐 상당히 이제 마음이 편할 텐데 고유정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시간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네. 그리고 형의 유해는
찾아지지를 않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고유정의 거짓말로 많이 흘러간다면 가족은 상당히 원통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정말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네. 도움을 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로도 했었고 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또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복준 의원님, 이 강모 씨의 이제 동생분이요. 수많은 응원 글, 그런 거 다 읽어보셨나 봐요. 그리고 위로의 말들은 나에게 큰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 나 또한 주변을 돌보며 살겠다. 마지막이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이제 형님 유해만 찾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한 30여 년 강력 형사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천에서 피해자 유해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한 열흘씩 수색 작업도 해봤어요. 삽 들고 채로 치면서 그런 일도 해봤거든요. 아마 이 그 피해자 이 분들의 어떤 아픔을 경찰도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김포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전히 조그만 뼈조각이라도 찾으려고 애쓰는 경찰들이 있으니까요. 네. 진짜 피해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우리 경찰관들이 열심히 찾아서 정말 뼈 한 조각 유해라도 찾아서 가족 곁으로 좀 보내주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유정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유정한테 가장 그 효율적인 그 어떤 그 수사 방법이 될 수 있는 인적 어떤 그 구성원은 현재의 남편일 거예요. 현재의 남편하고 잘 경찰이 협조해가지고 네. 고유정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범행 일체를 밝히고 그래야지 이 천벌이라도 좀 적게 받을 겁니다. 맞아요. 뉴스파이터가 끝나고 나서 오늘이라도 정말로 유족분들한테는 반가운 정말 이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평 불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불만이고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연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남편 때문에 너무 숨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하. 이 아내는요, 남편과 사내 커플, 대기업 사내 커플이었어요. 나의 남편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기로 유명한 남편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절약 정신까지 뛰어나서요. 네.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 전부를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뭐하러 본인은 그랬대요? 조금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남편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른 남편들한테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좀 완벽남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그래, 그렇게 다 완벽하면 집안일을 안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이 남편은 집안에서도 완벽해요. 왜 그런데요, 진짜? 자신은 용돈 요만큼 받으면서 그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요. 뭐 결혼기념일 이런 이벤트 날 아내한테 꽃과 선물도 사주고요. 네. 또 집에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뭐예요? 퇴근 진짜? 후에는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 보내고요. 네. 주말에는 쉬려고 자느냐 아니에요.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이랑 캠핑 갈까? 놀이공원 갈까? 드라이브 갈까? 이렇게 맨날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자 문제도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예요 이거 진짜? 이런 사람은 네.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뭐예요? 네, 이런 진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정말로? 지금 네. 여기 남자들 다 점수 깎이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사연에 있는 남성분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내분은요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다른 대한민국 남편분들 기죽이려고 지금 뭐 올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기영 아나운서 말이 딱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아내분은 너무 완벽해서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냐. 이제 네. 아내분은 매일매일 이 남편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절약정신이 투철하다고. 네. 가계부를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허투루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돈 500원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우리 사파가 선생님 들자면 잘 그렸네요. 예를 들자면 이 아내분은 네네. 옷을 살 때도 보세 네. 옷을 여러 벌 사서 여러 개를 입고 싶은데 남편이 네. 생각하기에는 그 보세 옷 여러 벌 사는 거는 허투루 쓰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왕 옷을 살 거는 질이 좋은 백화점 한 벌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장을 볼 때에도 딱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못 사게 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이랑 둘이 걸어가다가 네. 포장마차가 보이면 남편이랑 우리 포장마차 가서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면서 왠지 데이트하는 것을 꿈꾸잖아요. 우리 포장마차 가서 음식 먹을까? 이 남편 입장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허투루 쓰는 거예요. 안 돼. 거기는 왠지 위생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위생이 좋아 보이는 평판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아내는 네. 편의점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맥주 한 캔, 과자 한 봉지 이런 걸 먹는 게 꿈이다.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러길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정도 남편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다 잘해주니까 혹시 의심돼서 야 뭐 다른 여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여자 문제도 없대요. 그 뭐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이야. 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분은 물론 뭐 직접적으로 아내한테 무슨 강압을 행사하는 건 전혀 없죠.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내가 이렇게 그 완벽하게 생활을 하니까 생활 태도에 있어서 너도 나같이 해달라는 묵시적인 강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강압이다. 네, 강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묵시적 어떤 강압을 이 여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으라는 건 그것처럼 이기적인 건 없어요. 아하.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준수한 남편은 결코 아닙니다. 네. 혹시 김호인 변호사님은 결혼하셨죠?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결혼을 했을 때 돈을 전부 다 벌어오면 족족 아내분에게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 네. 자신은 없고요. 네. 다만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제가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고 친다면 저 없지만 근데 저 정도는 서로 뭐 결혼이 꼭 그 계산적인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한테 잘하는 면으로 봐서는 저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 조심스럽게 소신 있게 발언해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아내분이 올린 사연 중에서 남편분이 대단하고 본 부분이요. 뭐 얼마 안 되는 용돈 절약해서 아내한테 이벤트 꽃도 선물하고 이런 것도 뭐 괜찮은데 퇴근 후 일찍 들어와서 가족 시간 보내는 거랑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소파에서 야구 보다가 갑자기 소파가 밀착됩니다. 그럼 안 일어나요. 그러기가 대부분인데 주말이면 아이가 캠핑 갈지 놀이동산 갈지 드라이브 할지 궁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아는 그럴 자신 있죠? 일단은 제 의견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돼가는데요. 예. 네네. 일단 해당 사연이 기사화되면서 네.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아하, 좋은데요? 네네. 여성분들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자가 배가 불렀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네. 우리 남편이랑 바꾸자. 네. 술 먹고 들어와서 주사 부리고 집에는 관심도 없고 집에 오면 TV를 보든 핸드폰 게임만 하고 하숙생 같은 남편 내다 버리고 싶은데 그 집이랑 교환 원함.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응원의 글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해드릴 거는 자 이혼해서 정반대의 남자 만나보면 예전 그 남자가 신이 내린 남자였구나 할 거다. 그럴 수 그렇게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고 싱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연 이 남편은 모르겠고 그냥 전 잘할게요. 네, 누군가에게 지금 보고 있을. 네. 그런데 이 김동철 원장이 이 공개 구원하는 또 우리 김기가 아나운서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답답할까요? 남편분이 지금 무슨 문제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올곧게 사는데 아내분이 본인도 그랬지만 복에 겨운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나 이제 행복해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제가 느낄 때는 아내가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예, 왜 제가 잘못했군요. 네,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약간의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남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염려 강박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기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냐면 건강에 대한 염려 강박. 네. 길거리 소통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사줄 수도 없고.
그리고 호떡을 먹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비에 대한 또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나 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책임의식에 대한 강박. 자, 사실 남자 가장들이 사실 책임의식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책임의식에 대한 강박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그 책임의식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본인도 힘들지만 네. 그 모습을 바라봐주는 아내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표준형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호떡도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융통성이 발휘된다는 것이 사실은 여지거든요. 네. 여지가 아내가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요. 이게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아닌데 예전 정말 오래된 영화입니다. 적과의 동침 영화 보면은 줄리아 로버츠가 남편이 욕실에 있는 수건도 비뚤게 걸어놓으면 화를 내니까 전부 강박증으로 이게 다 정리하는 게 나와요. 최단비 변호사 혹시 이 아내분의 지금 기분도 그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김동철 원장님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 남편분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남편은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아내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결혼을 굳이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빨리 달리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은 남편의 이런 완벽주의 성향까지 맞추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마련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같이 맞춰달라라는 네. 얘기고요. 앞서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죠. 우리 남편 누워있는데 바꿔달라. 그분이 이제 아예 달리질 않는 분들. 처음부터 달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열외로하고 이분은 이게 결혼 생활 너무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달라라는 얘기고요. 남편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가지신 분이면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 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맞춰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분이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활용 점정 이겁니다. 질문이 혹시 이렇게 완벽한 배우자로 힘들어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김호민 변호사님? 단순한 성격 차이가 원래 협의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혼 사유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 협의가 된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성격 차이 그리고 이 사건에 준하는 성격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목도 있다는 걸 이 아내분이 조금만 참조하시면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